부분에서는 또 생각지 못한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반대로 이제 코로나19의 백신 부작용에는 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코로나19 백신을 맞고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알레르기 반응인데 이 알레르기 반응은 주사 맞은 지 15분에서 30분 이내에 대부분 발생을 합니다. 30분 지나서 발생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라고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백신을 맞고 나서 보통 2, 30분은 대기하고 앉아서 관찰한 다음에 이제 집에 가시도록 하는 거죠. 이 알레르기 반응은 이제 심할 때 아나필락시스라는 의학 용어로 쓰이기도 하는데 전신 발진, 가려움증, 부종, 호흡곤란, 혈압 저하, 가슴 통증, 어지러움, 실신 이런 현상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실신이라든가 호흡곤란 등이 나타나기 때문에 굉장히 좀 심각하게 생길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염려하지 않으셔도 되는 게 그런 현상이 나타날 때 바로 주사를 맞으면 이런 부분들이 또 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백신을 맞는 곳에 의료인이 항상 대기하고 있고 또 2, 30분 동안 이런 게 생기는지를 관찰하는 거고요. 이런 알레르기 반응은 불특정 다수에게 생기기도 하지만 이전에 알레르기가 잘 발생하시는 분들이 조금 더 상대적으로 잘 발생한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보통 뭐 땅콩 알레르기도 있고 약물 알레르기도 있고 뭐 페니실린 주사 맞고 알레르기가 생기기도 하는데 이런 이제 과거에 알레르기 반응이 있었던 분들은 조금 주의해서 관찰할 필요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염증 면역 반응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한 12시간 정도 지나서부터 한 며칠 동안 지속이 될 수도 있는데 쉽게 말해서 주사 맞은 부위에 통증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독감 백신 맞았을 때 며칠간 조금 근육통이나 오한이 생기는 것처럼 발열, 피로감, 두통, 메스꺼움, 어지러움 이런 현상들이 생길 수 있고 이런 현상들이 생길 때는 진통제를 복용해가지고 조금 완화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 번째가 요즘 언론에 많이 나오는 부작용인데 이제 특이 부위 혈전이라는 좀 희귀한 부작용입니다. 빈도는 아주 낮은데 이렇게 평상시 잘 발생하지 않는 질환이다 보니까 지금 언론에 많이 보도가 되는데 이거는 한 며칠 정도 지나서부터 발생하기 시작해서 한 2주 또는 3주까지도 발생할 수 있어서 좀 긴 시간 동안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기전은 백신을 접종한 이후에 생기는 몸의 자가 면역 반응이다라고 알려져 있고요. 혈전이 조금 독특하게 혈소판이 감소하면서 보통 혈소판이 감소하면 출혈이 생기는데 이거는 자가 면역 반응 때문에 혈소판이 감소하고 혈전이 생기는데 이게 이제 뇌 쪽에 혈전이 생긴다라고 해서 특이 부위 혈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안 그래도 저도 혈전증 이야기를 많이 들어가지고 또 이제 질문을 하려고 준비는 해 놔뒀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또 질문을 다시 드리도록 하고요. 이제 코로나 백신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는 걸로 알고는 있어요. 혹시 그 백신의 종류에 따라서 부작용도 다를까요? 네, 그럴 수 있습니다. 약도 약의 종류에 따라서 부작용이 다른 것처럼 백신도 백신의 종류에 따라서 부작용이 조금 다를 수 있는데 현재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백신은 두 가지죠.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파이자 백신.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이제 바이러스 벡터를 이용한 전달체 백신이라고 하고 2달에서 3달 간격으로 2번 접종을 합니다. 연령은 우리나라의 경우 30에서 74세까지 접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직 들어오진 않았지만 얀센에서 개발한 백신도 전달체 백신이고 이 백신은 특이하게 한 번만 접종해도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핵산 백신, 메신저 RNA라는 RNA 백신이 있는데 이게 이제 화이자 백신이고 뒤에 들어올 모더나 백신도 똑같은 기전이고 이 백신은 2번을 접종하는데 3주 간격으로 접종하게 되어 있고 이 백신은 75세 이상이나 미국에서는 청소년 시기에도 허가가 돼서 조금 더 폭넓게 쓰일 수 있는 백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 표에서 보면은 이제 화이자 백신이 노인하고 청소년에게만 허가가 됐다는 거는 이분들을 제외하고는 더 위험하다는 말이에요. 그런 건 아니고 이분들을 포함해서 왜냐하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아직 청소년이나 아주 노인에게서는 허가가 되지 않아서 그러니까 75세 이상이나 청소년 시기에 백신을 하려면 현재로서는 화이자 백신을 맞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네, 일단은 백신의 종류에 따라서 부작용이나 빈도는 크게 다르지는 않다라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음 질문은 조금 조심스러운 질문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모두 다 백신은 안전한 백신을 맞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데요. 혹시 내가 백신을 고를 수 있다면 어떤 백신을 맞는 게 좋을까요? 네, 굉장히 민감한 질문이고 어려운 질문일 수 있는데 그냥 솔직하게 이야기하자면 그러니까 의사로서
저도 이미 백신을 맞았고 고르라고 하면 기준이 한 가지 있을 것 같습니다. 승인받은 백신 중에 가장 빨리 맞을 수 있는 백신을 맞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의학적인 여러 논문에서 A라는 백신이 B라는 백신보다 더 안전하다라고 알려진 것은 없습니다. 각각 어떤 부작용은 A라는 백신이 좀 많이 발생하고 어떤 부작용은 B라는 백신이 좀 많이 발생하고 그런 차이가 있지 전체적으로 어떤 백신이 더 우월하고 안전하다 이런 건 없습니다. 아까 이제 파이저 백신이 청소년 시기에 승인됐기 때문에 더 안전한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우리가 새로운 약이 개발되면 성인에게 승인이 되더라도 청소년 시기에 임상시험을 새롭게 해야만이 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파이저 백신은 미국에서 개발된 백신인데 청소년 시기에 최근에 임상시험을 완료하고 효과나 안정성이 괜찮다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청소년 시기에 승인을 받은 거고 아스트라제네카나 다른 백신은 청소년 시기에 썼더니 위험하니까 쓰지 못한다는 뜻이 아니라 임상시험이 되지 않아서 알 수 없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현재 임상시험이 완료돼서 효과를 알 수 있는 백신이 유일하게 하나가 있기 때문에 이제 파이저 백신을 쓰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지 파이저 백신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비해 전체적으로 의학적으로 볼 때 안전하다라고 꼭 이야기하기는 저는 어렵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시는 논문은 뉴 잉글랜드 저널 오브 메디신이라는 잡지에 나온 파이저 백신의 임상시험 결과의 논문입니다. 2만 명 대상으로 파이저 백신이 투여가 됐고 위약이라고 하죠. 생리식염수를 그냥 투여했을 때 서로 비교해서 부작용 빈도를 보는 건데 라이프 트레트닝 그러니까 치명적인 부작용의 발생 빈도가 0.1% 발생을 했고요. 파이저 백신에서 2명이 사망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백신을 맞고 0.1%의 치명적 부작용이라고 하면 1000명에 1명 정도가 발생한 거죠. 그러면 굉장히 어떻게 보면 빈번한 부작용이라고 할 수 있고 이런 거 맞아도 되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의학의 관점에서 볼 때는 옆에 위약에도 보면 0.1% 치명적 부작용이 발생을 했고 4명이 사망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약도 1000명 중에 1명은 맞고 나서 치명적 부작용이 발생했고 4명이 사망을 했기 때문에 의학적 견지에서 볼 때 이런 경우는 우연히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위약 대비 통계적 유효한 차이가 없어서 여기서 발생하는 치명적 부작용이나 사망이 백신과 관련성이 있다라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이제 해석을 하게 되고 이런 관점에서는 이제 그 기관 FDA나 이런 기관에서 승인을 해주는 것이죠. 이렇게 이제 자세히 설명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백신을 맞고 어떤 부작용이 발생했다, 출혈이 발생했다 이런 이야기를 보면 이제 겁을 먹게 되잖아요. 사실 인과관계를 따지는 게 쉽진 않습니다. 어렵고 하긴 하는데 우리가 조금은 냉정하고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어서 현재까지 발표된 여러 논문들을 종합할 때 위약 대비 치명적으로 위험하다라고 보기는 어렵고 또는 부작용이 있기는 하지만 백신을 맞아서 생기는 이득이 훨씬 크기 때문에 과학적으로 볼 때는 백신을 맞는 것이 더 권고됐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센터장님은 승인된 백신 중에서 가장 빨리 맞을 수 있는 걸 맞으시겠다. 네, 저는 그럴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아까 이제 혈전증에 대해서도 짧게 언급은 해주셨는데요. 저도 그 백신 부작용 중에서 혈전증이라는 그 부작용이 가장 크다고 들었던 것 같아요. 혹시 그 발생 빈도는 얼마나 되는지? 네, 보통 우리가 혈전증은 다리에도 생기고 빈번하게 생깁니다. 그래서 이코노미 증후군이라고 하죠. 비행기 타면 혈전이 생기는데 빈도가 논문에 보면 0.5%까지 이야기합니다. 굉장히 빈번하게 생기죠. 근데 지금 백신 후 혈전증을 염려하는 것은 면역 반응으로 혈액의 변화가 생기면서 뇌에 혈전증이 생기니까 지금 염려를 하는 것이죠. 근데 이것의 빈도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경우 100만 명당 4명에서 6명 정도를 보고 있고요. 파이자 백신은 100만 명당 보통 한 3명에서 4명 정도를 봅니다. 100만 명당 1명 정도 차이가 나는 거죠.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100만 명당 1명 정도가 더 발생하는데 이것이 어느 정도 크기인가에서 볼 때 의료계는 의학적으로 볼 때는 큰 차이는 아닐 것이다라고 일단은 해석을 하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 감염 때문에도 뇌 쪽에 혈전증이 생기는데 100만 명당 약 40명 정도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백신을 맞았을 때 생기는 혈전증의 위험보다 10배 정도가 더 높은 거죠. 피임약을 복용할 때 정맥 혈전증은 100만 명당 400명에서 1000명 정도 혈전증이 생기기 때문에 굉장히 빈번하게 생기는 거죠. 근데 또 한 가지는 이런 혈전증이 유럽 사람들에 비해서
아시아 사람들에서는 한국 사람들은 좀 덜 생기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혈전증에 대한 빈도가 더 낮을 것으로 예상은 하고요. 비행기를 타면 생기는 혈전증이 0.5%라고 했는데, 근데 이제 가장 심각한 혈전증이 폐에 생기는 혈전증이거든요. 사망할 수가 있어요. 폐에 생기면. 근데 비행기를 탔을 때 의도치 않게 예상치 못하게 심각한 폐에 혈전이 생기는 경우가 100만 명당 5건 정도라고 합니다. 사실은 근데 우리가 폐에 혈전증 생겨서 죽을까봐 나는 비행기 못 타겠어 이러는 분들이 많지는 않을 거잖아요. 또 목적이 있어서 비행기를 탈 텐데, 우리가 교통사고로 사망하는 가능성도 1년에 100만 명당 우리나라 같으면 100명 정도라고 알려져 있고요. 내 옆으로 벼락이 떨어질 확률이 100만 명당 2번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생각을 하면 100만 명당 4명 또는 3명 정도의 뇌혈전증 그 빈도는 안 생겨야겠지만, 안 생기기를 바라지만 그렇게 우리가 염려하거나 두려워할 정도의 빈도는 아니다라고 설명을 일단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일단 정리를 하자면 감염이나 어떤 피임약을 복용했을 때 혈전증보다는 훨씬 그래도 낮은 빈도수라고 보면 되겠네요. 네.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에서 이제 가장 많이 접종되고 있는 게 아스트라제네카라고 알고 있어요. 근데 저희 나라에서는 이제 20대는 접종 대상에서 제외가 됐는데, 혹시 그 이유는 20대가 더 위험하기 때문인가요? 네, 좋은 질문인데 보시는 그래프에 보면 왼편에 빨간색이 희귀혈전 발생 예상 건수입니다. 보면 20대보다 수치상으로는 30대, 40대, 50대에서 희귀혈전 발생 예상 건수가 더 높습니다. 그래서 위험도로만 따지면 20대는 덜 위험한 거죠. 근데 왜 20대는 제외했을까요? 코로나 백신에 의한 치명적인 부작용의 위험성과 코로나 백신을 맞아서 생기는 이득의 차이의 크기가 충분히 커야만이 백신을 권고하는 건데, 20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코로나에 감염이 되더라도 사망할 가능성이 높지 않아서 그 빈도가 극히 낮기 때문에 희귀혈전 발생 위험 빈도랑 비슷해지니까 맞지 않아도 되겠다라고 결론을 내리는 거고, 30대, 40대, 50대는 비슷한 빈도로 희귀혈전이 발생하지만 코로나에 감염됐을 때 생길 수 있는 치명도가 훨씬 높기 때문에 이득이 훨씬 크니까 백신을 맞는 걸 권고하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20대는 무조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서 제외한다라기보다도 같은 20대여도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는 코로나에 감염됐을 때 치명률이 올라가겠죠. 또는 같은 20대여도 의료기관에 근무해서 그런 감염의 위험성이 그 찬스가 높다, 이런 경우도 마찬가지 코로나 백신을 맞아서 예방이 됐을 때 얻을 수 있는 이득이 크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위험 대비 이득이 크니까 오히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그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젊은 사람에게 위험해서 20대가 제외됐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오해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도 그 20대가 제외된 것이 이제 위험 대비 이익이라는 부분은 처음 알게 된 것 같아요. 그러면 다음 질문은요. 제가 얼마 전에 백신을 맞았는데 근육통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진통제를 챙겨 먹었단 말이에요. 근데 아마 이러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좀 궁금해지는 건 혹시 진통제로 인한 부작용은 없을까? 네, 진통제에 대한 모든 약은 사실은 다 부작용이 있고 진통제에 대한 부작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연령에 따른 코로나 백신의 부작용은 그것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든 파이자 백신이든 전체적으로는 일반 부작용은 젊은 사람이 나이 드신 분들에 비해 더 잘 발생한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심지어 통증도 그렇고 근육통이나 오한도 젊은 분들이 잘 발생하는데, 그만큼 이제 면역 반응이 활발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해할 수가 있겠고, 특히 파이자 백신은 1차보다 2차 때 백신으로 인한 부작용의 빈도가 더 상승하는 것으로 논문에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흔한 부작용이 근육의 통증이라든가 감기 기운, 오한인데 이때는 진통제를 일시적으로 복용하는 것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근데 질병청에서 공고할 때 아세토아미노펜 계열의 진통제를 복용하라 라고 이제 공고를 했잖아요. 우리가 진통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아스피린 계열의 진통 소염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아세토아미노펜 계열의 진통제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상품명이 이제 타이레놀이고 아스피린 계열이 아스피린이나 이제 브루펜과 같은 상품명을 하면 이제 그런 계열 이부브루펜 같은 진통제인데, 그러니까 진통 소염제 아스피린 계열 부작용은 소염작용이 있으면서 가장 대표적인 부작용이 속쓰림이고 위장출혈입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나온 연구에 보면 아스피린 계열 진통제를 먹으면 연 100만 명당 약 2,600명에서 위장출혈이 생긴다라고 합니다. 굉장히 빈번한 부작용 빈도이죠. 아스피린 계열 약은 이제 진통제로도 쓰이지만 이제 심장병이나 중풍 예방약으로도 먹는데, 그럴 때도 항상 이제 위장출혈을 주의하면서 복용해야 되고요. 근데 이제 진통 소염 효과가 있어서 항염증 효과가 있어서 백신을 맞았는데 항염증 효과가 있어버리면 항체가 잘 안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항염증 효과가 없는 아세토아미노펜 계열 진통제를 복용하도록 권고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소위 상품명으로 타이레놀 계열의 진통제를 먹게 되는데, 타이레놀 계열 진통제는 소염작용이 없기 때문에 속이 쓰리진 않아요. 그래서 위장출혈이 잘 발생하진 않는데, 문제는 이 진통제는 간에서 대사가 되면서 간독성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매년 아세토아미노펜 계열 진통제 복용으로 간독성이 생겨서 입원하는 사람이 매년 3만 명, 그리고 아세토아미노펜 계열 진통제를 먹고 간독성으로 사망하는 사람들이 매년 300명 이상 발생한다라고 논문에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 빈도가 상당히 높은 빈도이죠. 그래서 수치상으로 보면 백신을 맞아서 사망할 가능성보다 진통제 그 후에 타이레놀 진통제 먹고 사망할 가능성이 더 높은 거죠, 사실은. 저는 그러니까 약이 위험하다라고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약은 다 부작용이 있는 것이고 그런 부작용 대비 이득이 커서 그 약을 먹는 거거든요. 그래서 부작용을 잘 모니터링하면서 그 치료를 받는 것이 필요하고, 또 코로나 백신을 맞고 열이 나고 아프다고 해서 아세토아미노펜 계열 진통제를 너무 자주 먹게 되면 간에 무리가 생길 수 있어서 한두 번 먹고 잘 조절되지 않으면 꼭 의사 선생님하고 상의하고 처방을 받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근데 우리가 폐에 혈전증 생겨서 죽을까봐 나는 비행기 못 타겠어 이러는 분들이 많지는 않을 거잖아요. 목적이 있어서 비행기를 탈 텐데, 우리가 교통